네, 여당 지도부는 두 집 살림을 차리며 분열만 키우고 있고 제1야당은 오락가락 행보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분노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박 대통령이 국정수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어제 이야기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단독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14시간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애초부터 좀 비판이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말이 많게 됐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주의하고 조율도 안 되고 왜 갑자기 이렇게 혼자 결심하고 우상호 원내대표하고만 통화하고 그렇게 했느냐. 아마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일단은 참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가 참 신의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야당이 그동안에 보면은 거국 중립내가 받겠다 해도 안 받고 국회 추천 총리하라고 해도 안 받고 이렇게까지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주고 청와대하고 일정을 잡았는데 또 하루 만에 또 철회하고 이게 도대체 야당이 무슨 신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야당의 전략상 후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이미지를 보면서 그렇다고 야당이 정말 이게 국민들이 얘기하는 수권 능력, 대안 세력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저는 심각한 회의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야당이 고민이 깊고 여러 가지 이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의견이 있다 보니까 그 조율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추미애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전격적으로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게 제안을 한 배경에는 전국이 혼란의 수습을 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조금 정리를 조기에 수습을 함으로써 이 그 수권 정당, 대한 정당으로서의 그런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둘러싸고 나서 지금 전개될 향후 전국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당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고 거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함으로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 차원에서 의원들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강하게 반발한 거 아닙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지금 이제 마음에서 대통령을 탄핵을 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이 지위를 국민에서 마음속에 지워버렸는데 제1야당의 대표가 가서 이 대통령하고 만나간다는 그 자체가 과연 국민들의 민심에 부합되느냐는 측면. 또 두 번째는 지금 가서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이제 공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넘어간 상황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시간도 벌어주고 변명하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 꼼수에 이용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또 사실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가서 추미애 대표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 퇴진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빈손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 따른 정치적 역풍. 무엇보다도 야3당이 같이 공조를 하기로 해놓고 불쑥 혼자만 전국 주도권 욕심 때문에 들어갔다? 그러면 향후 전개될 이 다양한 그 시나리오의 전국에서 야권 공조는 필수적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불신을 사서 그 야권 공조를 흐트리게 된다고 하면 소탐 대실의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동이 걸렸는데 추미애 대표도 아마 냉정하게 막판에 판단하셔갖고 그 당론을 수용한 그런 결과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추미애 당대표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는 스스로 훼손하는 일종의 정치적 자책골을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우리 현장에서 광장에서 외침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국민의 또 많은 숨은 국민들은 대화를 하라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걸 또 감안해서 대화를 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대화를 해야지 장애에서만 야당이 제1야당이 제도권에서 공급을 받고 국회의사당 좋은 건물 지어주고 대화를 하라고 그러는데 장애에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려고 결심한 건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거에도 보면 당대표 되고 전두환 전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발표했다 금방 철회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나쁜 그런 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당대표가 그렇게 권한이 없고 말이죠. 야당에서 당대표의 그런 독단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이렇게 나는 제한된 정당인지 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당대표가 결정해서 일국의 대통령하고 일정을 잡았으면 그거는 무조건 국민한테 또 공표를 했고 가야 되는 거. 이거 아주 조그만 얘기 같지만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뭐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 당대표 될 때 친문 세력의 지원을 받아가 당대표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자기 독단적으로 당을 이끌고 친문 세력의 협조와 그런 게 없이는 힘들죠. 구조적인 그런 문제점은 이해를 합니다만 아무튼 이번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결코 바람직한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느껴요. 근데 이번 사안은 뭐 지금 친문 세력이다, 비문 세력이다, 그 당의 뭐 개파적인 그런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네. 일단 그 추미애 당 대표가 이 소위 말하는 그 오늘 언론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추다르크 증후군이라고 해서 예, 예. 이 추미애 당 대표는 항상 무슨 이 아주 전국이 큰 고비 때마다 자신이 꼭 모든 걸 풀어야 된다는 그러한 그 행태를 많이 보인다는 거죠. 네. 과거 이 저 19대 때 아니죠 18대 때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할 때 네. 그때 야당이 반대했던 비정규직 법안을 자신이 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신대로 밀어붙인 네. 그런 그 사안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추미애 당 대표가 이런 전국의 고비 때마다 자신의 개인적인 소신을 너무 앞세우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내의 반발인 거지. 네. 뭐 당내 개파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 잡는 그런 측면은 아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대화해야죠. 대화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난 토요일 날 100만 촛불 민심이 대통령이 퇴진을 하라고 강력한 요구를 지금 던져놓은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그 너는 대안을 보고 난 뒤에 야3당이 같이 대통령을 만나서 그때 또 이야기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앞뒤가 뒤바뀐 그런 행보라는 측면에서 당내의 비판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회담을 하겠다고 이제 말한 배경에 대해서도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김민석 전 의원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좀 해석을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뭐 신문에 보니까 이 접촉설이라고 나오죠. 예? 청와대 접촉설. 청와직 조설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은 최순실 비서실세가 움직인다면 네. 그럼 여기는 그러면 추미애 비서실세는 누구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예. 아마 이런 식의 그 청와대하고 이렇게 영수회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 대통령한테 바로 전화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나름대로 라인을 한 라인을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강옥 예. 실장이지 않습니까? 한강옥 실장은 이 구민주당에서 추미애 당대표하고 같이 정치생활을 오래 했던 네. 아주 막역한 사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과거의 역할을 지금 김민석 전 의원이 나온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네. 구민주계 라인이 움직였다는 설도 있지만 뭐 아마 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도 뭐 괜히 비판을 좀 자초한 면을 어쨌든 계속 이야기하시는 부분이기 제가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네. 이거를 적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정치는 어떻게 보면 의전이 상당히 많은 걸 결정하는데 네. 하루아침에 이렇게 안 한다고 말이죠. 대통령도 일정을 비워놨는데 네. 큰 사안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강경하게 하야투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예. 퇴진하라 이거야. 예. 그래서 거기에 혹시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보가 나오고 대통령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또 다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있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가 왜 대통령을 못 만납니까?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하면서 또 더 좋은 안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건데 이런 정치 문화가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야당이 왜 굳이 이렇게 약속 잡은 걸 갖다 하지 말라고 뒤에서 끌어내리고 의총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난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는 건지 저는 이건 참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도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을 모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선 후퇴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퇴진이라는 좀 강경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어떤 대치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토요일 날 촛불 민심 집회 때 그때 그 그러니까 야당이 전부 다 그 동참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국민들이 분노한 민심을 직접 들었거든요. 예. 그럼 국민들이 요구한 뭐 한 목소리로 요구한 것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입니다. 그것이 자진하야든 탄핵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물러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12일 전에 야당이 특히 민주당이 이야기해왔던 대통령이 탈당, 이선 후퇴, 거국중립 내각의 카드는 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운명을 다한 거죠. 다 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골든타임을 놓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지금 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적시적인 하야는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아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질서 있는 퇴진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네. 대통령께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야의 결심을 국민들에게 밝힐 때 네. 그러나 즉시 하야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일정 시간을 뒤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약속을 그럼 해달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을 하고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 시점은 그럼 누가 관리하느냐? 대통령은 사실상 이선으로 빠지고 여야가 합의하는 총리가 내각을 이끌면서 네. 이 향후 벌어질 대통령 하야 이후에 이 조기 대선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60일 네. 대선 과정까지 총 관리하는 예. 그 프로세스를 책임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이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론이 그렇게 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총리에게 주어질 권한과 관련해서 또 이견도 보이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좀 있어서 이게 또 하나로 모아질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야당이나 뭐 제야 쪽은 일단 선언을 하라 이거죠. 선언을 하고 네. 이선으로 물러가겠다고 합의 총리를 추대하고 과도 내각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을 하자. 이게 이제 질서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는 거는 법치 국가 때문에 법에 보장된 장치를 통해 가지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질서 있는 퇴진론입니다. 네. 그럼 탄핵 그렇다면-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탄핵을 밟으면 돼요.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도 우리 헌법 12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조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에서 조사 결과 나오고 이건 분명히 위법한 법적인 판단이 있으면은 근데 그때 탄핵 절차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른 거는 지금 정치적인 구호예요. 선제선동이고 혹시 뭐 100만이 모여가지고 무조건 퇴진하고 한다? 그럼 우리 뭐 민중민주주의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요. 법률로서 걸르고 국회에서 법률로서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런 걸 고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예. 이거는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법을 존중하지 않으면 왜 헌법을 만들어 놓고 국회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렇다면, 예.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이 탈법적이고 비법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거죠. 네. 사실 우리나라 헌법 71조에 있는 대통령 거리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혹은 사고로 인해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못할 경우는 국무총리나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대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부분이 지금 대통령 거리와 사고라는 부분이 과연 이것이 사고로 인해서 정상적인 이 수행을 못한다는 부분이 과연 이 최순실 씨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도 사고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물론 거기에 해석의 대한 차이죠.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예. 다수의 지금 견해는 충분히 이런 상황에서는 전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거의 가능하다는 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이 지금 이제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고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받아들이게 될 경우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건 비헌법적이다. 탈헌법적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면 또 헌법재판소에다가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어쨌든 간에 지금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규정이 정확하게 한번 우리 대한민국 헌법학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헌법학회에 육군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냥 뭐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시작하기 전에 우리 헌법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뭐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라는 개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시고 몸도 건강하시고 한데 그걸 벗어나 가지고 정치적인 사고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거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하는 학자가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무리하게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제 공화국 아닙니까? 공화국은 뭡니까? 국민들이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자신의 권력을 지금 대통령이 위임을 했는데 그 위임을 해서 했는데 보니까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못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만약 그것을 감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헌법 71조 거리 조항이 적용되려고 하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 그 대신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요거 근거하자고 이야기를 할 경우만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럴 경우는 결국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그 전제가 대통령이 71조 부분을 내가 사실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 내가 정상적인 직무가 안 되니 내가 가면 물러날게. 그러니까 내가 자신의 권한을 놓고 이선으로 퇴진할게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는 71조를 적용할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탈법적이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학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좀 법리 해석을 했으면 좋겠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고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다수결이라는 거는 투표라는 제도적인 행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지 네. 광장에서 우리 데모하는
항의하는 우리 저 국민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것이 다수결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법리 논쟁을 분명히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권리가 있고 잘못된 것에서 규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예. 이런 중요한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가지고 법에 의하지 않고는 월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끝으로- 지금이라도 한번 우리가 헌법재판소나 헌법 앞에서 어떤 건지 정확하게 한번 법리 논쟁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전 끝으로 한 가지만 네. 좀 궁금한 게 사실은 뭐 어느 편에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이선으로 후퇴하고 어떤 그 권한 대행에 어떤 총리가 들어서든지 해서 이제 직무 수행을 하면 직무 수행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이제 법적으로 탄핵을 하게 된다면 탄핵 과정에서 어떤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국정 공백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그러면은 탄핵하는 과정에서는 예. 국정 공백이 안 생깁니다. 그건 아니, 총리가 전권을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탄핵하는 예. 과정에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은 탄핵하는 동안에 기다리게 돼 있고, 예. 그러니까 봉급도 아마 거의 못 받을 거예요. 탄핵이 그래서 이제 진행되는. 노무현 정권 때도 그때 총리가- 고관 총리가 대응을 했던 것처럼 예. 대응을 하면 되는데 예. 그 사이에 이제 대통령의 역할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이면 모든 것이 그럼 탄핵을 절차를 통해서 결론이 나게 되면 다시 이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국민에 대한 신뢰도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아니,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일개 그 자범도 법정에서 3심, 4심을 하면서 법률적인 그런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갖다가 네. 법적인 판단을 안 받고 그냥 데모하는 군중이 많다고 물러나라고 이건 아닌 거죠. 이게 법치주의 국가 살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네, 군중이 그래서 다수결은 말씀드린- 아니기 때문이다. 예, 그건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일단은 특검과 관련해서 합의를 네.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별검사 누가 맡느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야당이 추천하는 대로 이제 의견을 모았죠, 여당도.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야3당이 이제 합의하는 이 특검 2명을 이제 추천하게 되면 대통령이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임명하기 때문에 야권 성향의 특검이 사실 이 지금 특검을 다 이 총지휘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총 뭐 최장 한 120일까지 네. 가능하니까 그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나름대로 확보한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연가면 특검이 지금 어떤 부분을 수사할 것이냐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지금 현재의 검찰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내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네. 큰 것은 결국 대통령께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그런 그 이 설립에 관해서 이 모금을 하는데 얼마만큼 개입했느냐, 그것이 강제성이 있었느냐, 아니면 또 지금 이제 돈을 낸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 뭔가 보상을 해주는 대가성을 제공할 것이냐 그런 네.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 최순실 태블릿 PC에 나왔던 여러 가지 국가 외교 기밀 문서들에 대한 예. 국가 기밀 누설죄 그리고 또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상당히 인사를 개입하면서 사적인 인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요직에다 기용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과연 그 사람들이 청을 얼만큼 들어주고 예. 얼만큼 도와줬느냐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과연 이 특검을 통해서 이 모든 의혹들을 풀 수 있을까가 이제 많은 관심인데 이렇게 특검이 진행이 되면 지금까지 해온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료를 다 인계해 줄 겁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번에 특검 수사 기간도 120일로 평소에 이제 상설 특검보다 10일을 더 했어요. 예. 상설 특검은 110일인데 예. 그리고 알다시피 특별 검사보도 4명에 파견 검사도 20명, 파격적이죠. 수사관 40명. 네. 이거는 이제 혹시나 특별수사본부에서 걸러지지 않는 그런 의혹들이 있으면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 표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현재 특별수사본부에서 30여 명의 현직 검사가 수사에서 지금 이렇게 훑고 있는 거를 과연 특검이라고 해서 얼마나 더 자세하게 훑을 수 있는 건지 조사가 더 가능할 건지 그건 하나의 퀘스천 마크 같고요. 그러나 이제 정치적인 행위는 또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에서 발의한 특검이 대통령이 임명돼서 한다는 건 정치적인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한번 걸러주는 이런 민심도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제 당초에는 늦어도 뭐 내일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금 청와대에서 입장이 좀 늦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변호사 선임인 문제. 그렇죠. 오늘 변호사를 네. 선임했으니까 대통령에게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법률 조력을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네. 검토할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대통령도 아마 지금 검찰 수사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짚어봐야 될 겁니다. 예. 기억도 되살려야 되고 기록도 찾아봐야 되고 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의 입장은 상당히 좀 급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19일 날이 최순실 씨에 대한 이 지금 공소를 제기한 날이기 때문에 네. 그 공소장에 이 최순실 씨의 그 범죄를 특정해야 되거든요. 예.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최순실 씨가 지난번 구속이 될 때 그 지금 구속영장 사유에는 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하고 예. 공범의 관계였거든요. 직권남용의 공범의 관계인데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없다고 그래요. 네. 네. 그럼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결국은 고리는 박근혜 대통령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장에 그걸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꼭 이번 주에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아마 마음이 급할 건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지금 이제 시간을 더 달라고 하니까 예. 그 부분을 과연 검찰하고 어떻게 조율이 될지는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변호사가 선임된 게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이 됐죠. 이분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법률 대리인으로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법률 특보를 했었다고 전해졌잖아요. 그래요? 어떤 인물인지 좀 알려진 부분이 있나요? 글쎄, 저는 이제 아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차 교수님하고 들어오고 얘기인데 저하고 이제 군대에서 생활하는 같은 동기인데 용산에서 예. 어디냐는 말씀.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친구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건 내가 몰랐는데 아무튼 이 친구가 이제 사법고시를 해가지고 검사 생활을 오래 하고 예. 또 이제 친박이라는 그 정치인들하고 많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인연이 돼서 아마 선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의 생각과 이런 여러 가지 그 전략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지인을 좀 아무래도 앉혀가지고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게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유영화 저 지금 변호사의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오늘 아까 이제 보도를 보고 이분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됐는데, 하여튼 네. 상당히 그 유능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예. 변호사가 사실 지난 4.13 총선 때 이 새누리당 공천은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공천장을 받지를 못했죠. 왜 못 받았느냐? 그때 서울 송파을에서 공천을 그러니까 일단 발표가 됐는데 당시 김무성 당시 대표가 일종의 그 옥새 파동 때 그때 부산으로 그 옥새를 들고 내려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돌아와서 타협을 할 때 세 군데는 결국 나는 못 찍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송파을의 유영하 그 당시 그 후보였는데 예, 예. 그때 아마 이 지금 비박계 입장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네. 소위 말해 친박의 핵심들이 미는 그런 친박이 찍어 내려보낸 하나의 낙하산 인사다.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예. 한다면 유영하 변호사는 나름대로 대통령과 상당한 정치적인 연은 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겠군요. 그렇다면 네. 앞으로 이제 그러면 조사 날짜라던가 장소 그리고 뭐 어떤 방식들을 직접 이제 검찰과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내일 원래 검찰은 내일 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청와대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검찰은 늦더라도 뭐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라든 하고 싶어 하겠죠. 왜냐하면 네. 19일 날 최순실 씨에 대한 공소장을 지금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네. 예. 그래서 날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한 줄달리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장소는 아마 지금 이제 검찰은 일단은 서면 조사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여러 가지 국민들의 그 분노한 여론들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해야 된다는데 과연 그러면 청와대를 방문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은 그거는 조금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반대로 청와대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청사로 놓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3의 장소인 뭐 여러 가지 지금 장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청와대 안가나 예. 또는 금융연수원이라든지 예. 뭐 몇몇의 장소가 지금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제 직접 조사를 하면서 검찰이 좀 의혹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사실 뭐 검찰 조사에 대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에서 약간의 이제 늑장 수사라든지 이런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요. 검찰 조사가 어떻게 좀 뚜렷하게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을 드는 대목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전화에서 검찰 조사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 같은 것들이 이제 미리 사전에 제작된 것이 밝혀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청와대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관들이 이런 큰 사건에 처졌는데 그 정도 회의는 안 했겠어요? 그것이 뭐 큰 뭐 죄가 됩니까? 나는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제 그 자체는 뭐 당연히 대책 회의를 했겠죠. 네. 청와대 비서관 현직 비서관이었는데 그럼 그냥 손 놓고 있었게 엄청난 사건인데 근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문건의 내용이
잘못된 방향으로 대처하게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회의한 것 자체 가지고 언론에서 그렇게 이게 뭐 큰일이 난 것처럼 그렇게 다루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회의 차원을 넘어서 지금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이 증거들을 다 파시하고 없애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증거를 다 없애라는 내용이 없애라는 나왔어요. 언론 그러니까 보도상으로는 뭐 언론 그런 보도상으로 내용도 그렇게 있죠. 돼 예. 있습니다. 뭐 그거 확실한가요? 저는 내가 그런 카톡이나 이야기 뭐 이런 만약에 여러 가지 그렇다면 그런 그거- 회의는 해서는 안 될 회의죠. 그거는 범법행위죠. 증거인멸이죠. 예. 증거인멸 그 명백한 범법행위죠, 범죄, 범법행위. 범법행위죠. 예. 나는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네. 그게 확실한 보도인지 모르겠네. 확실한 물론 뭐 저도 뭐 보도가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보도에 따르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정말 중대한 범죄. 중대한 문제죠. 근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청와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법률적 조치, 대응 방안들이 논의됐을 때 과연 그럼 이러한 이야기는 누가 했을까? 네. 누가 다 기획하고 누가 했을까? 그 부분은 결국은 이 청와대의 가장 법률적인 이 책임자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아닙니까? 당시 민정수석이 누굽니까? 우병우 수석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우병우 수석의 수사는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성 시기가 이제 10월 16일에서 18일 사이라고 하니까 당시 민정수석이 이제 우병우 수석이 현직일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일 경우에는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그동안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면 그 정호성 그다음에 문고리 3인방하고 우병우 수석을 부사해서 대질심을 하면서 엄격하게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회의는 언제 하고 문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냐면요 이 정도 상황 됐으면은 이제 조사받는 사람들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이 일체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속죄하고 진실만은 이야기해야 돼요. 만에 하나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정말 속나가지고 이거 이상으로 국민들이 정말 용서를 못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그런데 우리 때문에 박 교수님 말씀보다 더 사안이 심각한 부분은 이 문건에 따르는 보도에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만 문건에 따르면 지시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지시 말씀이 그럼 정호성 비서관이 민정수석에게 지시를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위선 아니겠습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그럼 이 부분에 개입이 됐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문건을 가정이기 때문에 네. 문건을 봤으면 좋겠는데 만에 네. 하나 이제 그것이 대통령이 만약에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확실한 증거고 그렇다면은 이건 파장이 뭐 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걱정이 좀 네. 되는데 뭐. 자,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2014년 6월이었는데요.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내정이 된 지 한 달 뒤에 우병우 장모와 그리고 최순실 씨가 골프 회동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계속 부인을 해왔는데 연결고리가 좀 나온 셈이죠. 글쎄요, 그게 저 언론에서 나왔는데 그거 보니까 뭐 골프는 4명이 치는데 고영태 그다음에 누구요? 뭐 저 차은택이 네. 그 두 분도 있다고 그러길래 아니 현 전국의 어떤 핵심 내관들이 그 골프를 같이 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뭐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야 이거 그럼 거기서 무슨 내용이 그냥 단순히 친선을 위한 그냥 골프였느냐? 예. 뭐 대화 내용까지는 지금 뭐 녹취되든 뭐 증거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이제 안다는 것만 이렇게 알려진 것도 지금 네. 파장은 있고 그러면 그동안의 우병우- 진술과는 좀 그러니까 반대된 우병우 이야기니까요. 민정수석이 앞으로 이제 더 출두해가지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분을 좀 이렇게 조사하는데 상당한 압박 자료를 쓸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드네요. 제가. 네, 예. 지난번 그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때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병우 수석을 누가 추천했느냐? 최순실 씨가 추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총리에게 물었죠. 그러니까 총리는 그런 걸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지만 사실 지금 조홍천 의원이 그렇게 말한 부분은 의혹에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정황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예. 지금 그 골프를 했다는 시점이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고 나서 한 달 정도 뒤라고 하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이전부터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알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지금 이래에 특혜 입학하고 난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일고 있지만 예. 그 시점에 지금 우병우 수석의 장모가 이대에다가 거액을 기부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도 뭔가 좀 이게 연결고리가 예. 시견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된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국정원을 장악했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그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뭐 검찰 내에 이게 제대로 된 조사가 있을 수 있겠느냐. 특히나 이제 지난번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이 팔짱을 낀 모습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장악을 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 야권에서 자료가 있으면은 만에 하나 현 조사에 참가하고 있는 검사나
이런 수사관들이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그런 관련이 있다는 판단 있는 사람들 빨리 수사해서 배제를 하고 예. 새로운 인물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객관적인 조사를 믿겠어요? 예. 야당이 그런 자료가 있다면 빨리 내놔서 객관적으로 좀 검증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오히려 야당에서 네. 검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자료를 내놔야지 일단 뭐 그게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는지 그걸. 네. 자료를 내놓고 얘기하는 게 좀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검찰이요 또 우병우 수석을 여전히 좀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정황이 또 나오는 것이 이제 네. 서울 변호사 예. 협회에서 이제 우병우 수석 변호사 수입 내역 관련해서 이제 제출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검찰에서 확인을 안 해주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을 여전히 예.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이렇게 계속 잡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의혹에서 지금 검찰이 지금 자유롭지는 못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이 마음에서 대통령도 탄핵했지만 사실 검찰의 신뢰를 완전히 지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식으로든 이번 수사에 최선을 다해서 진짜 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 검찰의 의무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직을 어떻게 지금 조직의 명운이 달려 있는 사건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도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봐주기의 의혹들은 있습니다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이제 우병우 수석을 감싸고 보호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특검이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검찰로서는 본인들이 지금 이제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서두르는 이유도 본인들이 살아있는 권력을 먼저 수사해야만 검찰의 이 존재 이유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더 이상 우병우 수석을 전 수석을 비호하고 지금 옹호하는 그런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다면요. 아까 전에 이제 특검 얘기할 때 특검에서 그 검찰의 기존 수사를 이렇게 다 옮겨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지 네. 않았습니까? 특검이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를 또 추가적으로 네.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이에 증거인멸에 대한 의혹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다 취했다 이런 의혹들도 말끔히 해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아마 좀 갖고 검찰이 지금 공식적으로 수사를 들어가고 난 뒤에 확보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대로 다 인수인계는 할 겁니다. 예. 문제는 검찰이 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이제 우병우 수석이 이번에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갖고 오보니까 빈 깡통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우병우 수석이 자신의 직무 공간이 청와대에서 했던 여러 가지 흔적들은 그거는 지금 청와대 보안 시스템상 함부로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 부분에서 특검이 제대로만 이 압수수색을 할 수만 있다면 네. 물론 그것이 과연 청와대가 문을 열지 안 열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병우 수석을 둘러싼 또 아니면 이 사건과 둘러싼 여러 가지 흔적들이 청와대 곳곳에 이제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만 제대로 갖고 와도 뭐 저는 충분히 수사는 가능할 것이라고.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가 그동안 이제 주요 시설이라고 해서 그 지난번에 압수수색 때도 이렇게 협조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아까도 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검찰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기로에 섰어요. 예. 그래서 아마 검찰도 지금 최대한 인력을 투입해서 모든 정보를 지금 다 구입하고 청와대도 아마 우수석이 나간 다음부터는 모든 자세가 바뀐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다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증언들이 여기저기 나오면서 이런저런 것이 밝혀지는 게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국민들도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 꾸리는 이 수사팀은 저는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어느 방송을 보니까 야당의 금태섭 의원이 검사 출신인데 누가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자기도 뭐 그런 특검도 해보고 그랬지만 이번에 하는 거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지 않냐. 검사 출신 야당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신뢰성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뭐 그 말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박태호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